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마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마약 청정국,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마약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국과 마약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각종 뉴스에서는 마약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인 펜타닐에서 말했듯이 20대, 30대, 심지어는 1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죠. 그것도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말입니다. 이때까지 멀쩡하던 한국에 갑자기 마약이 퍼진 것일까요? 그럼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인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문제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역사 속 최초의 마약 기록은 1611년인 광해군 3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딱히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죠. 한국에서 마약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과 교류를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1840년에는 아편전쟁이 일어났죠. 중국이 아직도 마약이라면 치를 떠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해야 했죠. 영국은 여러가지 불평등한 조약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아편을 중국에 팔아넘깁니다. 이 영향으로 마약은 구한말 목포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죠.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와 의사, 약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값도 엄청 비쌌고 일반인들은 마약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거든요. 마약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아편을 생산합니다. 이때 일본의 마약 농장으로 쓰인 게 한국이었죠. 한국에서 생산된 아편은 대만과 만주 등의 지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마약을 재배해서 수출하는 나라에서 마약이 퍼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일본은 넘쳐나는 아편을 소모하기 위해 겉으로는 아편을 금지했지만 뒤로는 조선의 아편을 풀었죠. 1914년부터는 외국과 접촉이 잦은 경상도와 평안도를 기점으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상도와 평안도에는 마약 중독자 치료소가 세워질 정도였죠. 19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조선의 마약 중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독립운동가인 박열은 일제가 조선인의 멸망을 위해 아편 정책을 쓴다고 말할 정도였죠. 정말 문제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예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924년 기독신보의 기사를 보면 전북 전주는 아편이 어찌 유행하는지 부인들이 일할 때 어린아이에게 마약을 써 잠에 들게 한다라는 글이 있죠. 1930년대에는 치료라는 명목으로 중독자들에게 마약을 주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공급받은 마약을 치료라며 싼 가격에 중독자들에게 판매했죠. 이때부터 한국은 마약이 기승을 부립니다. 중독자들은 땅과 집은 물론 아내까지 팔아넘겼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구해 약을 구매했죠. 마약은 서민들에게 빠르게 퍼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양심 없는 의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로서 마약을 권했죠. 시간은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광복을 맞이합니다. 마약도 바로 근절되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죠. 독립의 축제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불안했고 정부는 불안정했죠. 강력하게 행정력을 구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죠. 그래도 이 시기부터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때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악질 의사의 숙청이 크게 요망되는 바이다라는 기사도 있죠. 실제로 마약 단속법에 걸린 8명 중 7명이 의사였습니다. 1948년 서울에는 공식적인 마약 환자만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근대 일어난 전쟁에서 마약은 전쟁과 항상 함께했습니다.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말이죠. 한국전쟁에서는 마약이 치료제로 남용되었습니다. 중독자들도 엄청나게 생겼죠.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마약은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1957년 단속을 강화했고 미군도 정찰기까지 띄우며 마약을 잡으려 했지만 일부러 늦게 심어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갔죠. 1960년대가 되자 마약은 서울의 암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1961년에는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군사정권의 등장이었죠. 이전과는 다른 정부의 힘이 강한 정권의 등장이었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살벌했지만 마약을 근절하지는 못했죠. 마약범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중처벌까지 했으나 건거되는 사범의 숫자만 늘었을 뿐 마약은 여전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전 파병으로 인해 베트남산 마약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던 중 메사돈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사돈은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한국에 정식 수입되었죠. 당시 외국에서는 원료조차 판매 금지된 것이 이 메사돈이었습니다. 메사돈은 일반 약으로 둔갑하여 전국에 퍼졌죠. 특히 제약사가 판매하는 약에 메사돈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만 100만 명이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마약 중독자의 수는 다시 한번 급증했죠. 한국은 마약에 점점 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큰 피해와 파문이 있다 보니 나라에서 마약 단속을 강화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죠. 실제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중독자 수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아직도 말이
말이 많은 대마초가 등장하죠.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대마는 순식간에 일대를 마약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대마로 마약을 시작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마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마약도 찾기 시작했죠. 미군과 관련이 있는 연예인부터 대학생까지 특히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꾸준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죠. 대마는 다른 마약보다 훨씬 중독성이 낮으니까요. 그런데 마약을 밀매하거나 생산하는 조직의 규모는 오히려 커집니다. 이유는 일본 때문이었죠. 일본도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마약 제조에 대해 엄청나게 강한 단속을 시행했죠. 이때 야쿠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한국에서 만든 마약입니다. 야쿠자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마약을 일본에 판매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본과 한국은 함께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며 마약 밀반입을 강력하게 잡습니다. 마약은 만들었는데 수출길은 막혀버린 거죠.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마약은 그대로 한국에 다시 퍼집니다. 1980년대에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반문화가 발달하면서 더 많은 중독자가 나오죠. 그래도 그 사이 마약에 대한 법률과 단속은 거듭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제조 조직을 싸그리 잡아들이죠. 이번엔 먹혀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마약 제조범들이 사라져 중독자들은 마약을 구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 1990년대에는 IMF와 더불어 해외에서 값싼 마약이 들어오면서 마약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뭐야 한국이 왜 마약 청정국이란 소리를 들었던 거야 라는 말을 하실 겁니다. 사실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만 명당 20명이라는 수치가 마약이 확산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죠. 한국에서 마약은 한 번도 근절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들키면 바로 죽음인 중국에서도 마약은 근절된 적이 없죠. 한국의 근현대사는 어수선했습니다. 어수선한 정치 속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이 국민의 호응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회 정화였죠. 국민의 건강을 위해라는 명목도 있었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 마약의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것 덕에 마약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약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지면서 줄어들게 된 것이죠. 10만 명당 20명은 유엔에서 정한 마약 확산력의 기준입니다. 20명보다 낮으면 마약은 일반인들의 삶까지 파고들 정도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강력한 마약 단속의 기조는 이후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유지되어 1999년 이후 마약 사범은 실제로 10만 명당 20명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이미 2017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만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자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국가인 미국은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제력이 강할수록 개인의 삶에 개입을 더 많이 할수록 마약은 통제하기 쉽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개인의 삶에 간섭하려 든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도 198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적용하는 나라죠. 하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당장 이번 연도에도 집행이 되었죠. 싱가포르는 잘 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국가는 아닙니다. 국가가 주택과 교통, 교육을 독점하고 있고 2022년 기준 한국은 언론 자유지수가 43위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139위죠.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비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혼합체제라고 말하죠. 우리는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만히 놔두면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처를 잘하면 한국을 다시 마약 청정국이라고 스스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마약의 역사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